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억울하게 이혼하고 인생 역전이라는 신기한 경험을 한 50을 코앞에 둔 여성입니다. 저한테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있고요. 제 인생에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남편놈이랑은 3년 전에 이혼했어요. 그리고 이젠 입장이 반대가 되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한테 매달렸는데 정말 지긋지긋했어요. 사실 결혼 생활하는 동안에는 제가 남편한테 목을 매는 입장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그땐 그게 뭐라고 남편한테 사랑받고 싶었어요. 아니, 제대로 된 배우자 대접을 받고 싶었죠. 하지만 제가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은 저한테 상처를 줬고 저는 순진하게 자식 생각에 이유는 꿈도 못 꾸는 새장에 갇힌 우울한 새처럼 살았는데요. 그러다 정말 억울한 누명까지 쓰면서 이혼하게 되었어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제 자식이 아는데 그 인간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던 제 아들은 자기라도 엄마 편에 서서 저를 지키고 싶다며 저를 따라 나왔는데요. 그때 시댁에서 난리가 났어요. 하나뿐인 장손이 아빠도 싫다, 친가도 싫다 하니 애가 탔죠. 원래 계획으로는 저한테 이혼 사유 누명 씌어 저만 맨몸으로 내쫓고 제 아들 옆에 끼고 당신 아들이랑 당신 구미에 맞는 새 며느리까지 새로 들여 살아야 하는데 저희 아들이 당신 계획에 찬물을 끼얹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젠 철천지 원수가 되어 서로 미움과 원망하는 마음만 갖고 사는데 저는 솔직히 상관없어요. 이젠 이혼해 자유의 몸이 되었고 아들도 누구보다 자기 판단으로 옳고 그름을 아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거든요.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듣고 보는 사연살롱에 제 사연을 적어 보내기로 마음먹었는데요. 부디 제 사연을 듣고 함께 욕해주시고 또 제 남은 인생 잘 살라고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저랑 남편은 소개로 만났어요. 그냥 한번 만나보라고 해서 만났는데 저는 별 감흥이 없었지만 남편 쪽에서 좋다고 저를 쫓아다녔어요. 그때 제 나이가 20대 후반이었고 남편 나이가 30대 초반이었는데 처음부터 결혼에 미친 사람처럼 굴었죠. 어쩌면 그래서 더 별로였던 것 같아요. 20대 여자가 연애도 건너뛰고 결혼을 전제로 남자를 만나는 일은 드문 일이잖아요. 하지만 그 인간은 끈기도 남달랐고 제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는지 자기는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결혼할 인연을 만났다는 운명 같은 걸 느꼈다고 헛소리를 했는데요. 그런 헛소리도 계속 들으니 신기하게도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남편이 1년 넘게 저를 쫓아다녔거든요. 물론 스토커처럼 귀찮게 하고 질리게 했다면 저도 질색팔색을 했겠지만 남편은 선을 잘 지키며 꾸준히 자기 마음을 저에게 전했어요. 도연씨, 이번 주말에 시간 어때요? 내가 진짜 구하기 어려운 뮤지컬 티켓 구했는데 우리 같이 가요. 네? 제가 왜 그쪽이랑 뮤지컬을 봐요? 저는 별로 그러고 싶지 않은데요. 아, 싫으시구나. 그래도 잘 생각해봐요. 이거 진짜 구하기 어려운 표라서. 아니면 이 표 줄 테니까 친구랑 다녀올래요? 이보세요. 지금 저랑 뭐 하자는 거예요? 어렵게 구했다는 표를 보지도 않고 저를 준다고요? 왜요? 왜긴요. 좋아하니까 그렇죠. 설마 아직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니죠? 내가 이렇게 계속 도연씨 좋다고 하는데. 그럼 저도 묻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싫다고 하는데 왜 자꾸 저한테 잘해주세요? 글쎄요.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좋아서? 이런 말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좋아하는 건 제 마음 아닌가요? 도연 씨 귀찮게 하지 않을게요. 저 좋아해달라고 조르지도 않을게요. 그냥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게만 해주세요. 그 정도는 되잖아요. 아니, 그쪽은 결혼하고 싶은 거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아무랑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리고 부담스럽겠지만 지금 제 마음은 도연 씨가 그런 사람이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기다릴 거예요. 물론 도연 씨가 싫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아마 저 때부터 제 마음이 정말 조금씩 움직였던 것 같은데 시간이 반년이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제 주변 사람들 중에 남편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들 좋은 사람 같은데 왜 그렇게 튕기냐며 저한테 뭐라고 하는 분위기가 되었는데 주변에서 계속 사람 좋다는 소리를 들어서인가 마침내 제 눈에도 남편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동안 싫다고 상처 준 저였기에 쉽게 마음을 바꾸지 못했는데 그런 낌새를 눈치챈 건지 남편이 옆에서 잘 리드해 주었고 그렇게 남편이 1년여를 쫓아다녀 저희는 남편이 바라는 대로 결혼을 전제로 한 연애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점점 나중엔 제가 더 남편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만큼 남편이 저한테 잘해줬는데 주변에서 더 난리였어요. 기집애 그렇게 튕기더니 넌 전생에 무슨 덕을 쌓았길래 저런 남자를 만났냐? 나는 요즘 네가 세상에서 제일 부럽다. 라는 식의 말도 자주 듣게 되었는데 그래서 연애 기간은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분위기에 휩쓸려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1년 정도는 여느 신혼부부들처럼 깨벗고 꿀 떨어지게 살았는데 제가 임신을 하고 점점 살이 찌기 시작하면서부터 남편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임신하면 하루에도 12번은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또 예민했다 하니까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아이를 낳고 보니 제가 느낀 점이 다 맞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결혼하고 너무 싫고 힘들었던 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시어머님의 이상한 아들 사랑이었어요. 자기 아들은 기관지가 안 좋다며 꼭 당신이 끓인 물만 마셔야 하고 또 속옷 같은 건 자기가 가져가서 삶아 빨아 다리미질까지 해오시는데 진짜 별나고 이상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제 남편 속옷을 아내인 저도 있는데 시어머니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가져가서 빨고 또 가져오신다는 게 해괴하잖아요. 거기에 그걸 또 모아놔야 하는 저는 그게 비위생적이고 비위도 상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와 정반대의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너는 좋지. 내가 널 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데 네가 싫을 게 뭐니? 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저는 그냥 저한테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사랑하는 남편 속옷인데 귀찮아도 삶아서 다리미질 할 수 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걸 저한테 시키지 않고 당신이 하니 당신은 오히려 좋은 시어머니라고 착각하고 사셨는데 그렇게 아들만 챙기고 또 생각하니 문제가 안 생길 수 없었어요. 그렇게 소중하고 사랑하는 아들이면 그냥 결혼시키지 말고 당신이 평생 끼고 사시지. 왜 괜히 장가를 보내서 엄한 남의 집 딸을 불편하게 하는 건지. 저도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을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시니 잘해드리고 싶었고 또 예쁨이라는 것도 받고 싶었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오히려 불만만 많더라고요. 제가 생긴 것부터가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당신은 동글동글하고 순한 강아지상이 좋은데 저는 까탈스럽고 표독스럽게 생겼대요. 그때 남편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며
자기는 제가 이목구비가 이국적이고 또 시원시원하게 생겨서 좋다며 제 편을 들었는데 제가 자기 아들 홀린 구미호라며 저를 더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임신하고 살이 찌니 시어머니도 저를 관리도 못하는 게으른 사람으로 생각하셨고 시댁 분위기 자체가 시어머니와 남편 위주로 흐르다 보니 저는 점점 개밥의 도토리 신세가 되었어요. 그러다 제가 아들을 낳으니 신기하게 제가 낳은 아들은 또 당신 손자라며 그렇게 예뻐하고 챙기는데 희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덕분에 당신이 자처하셔서 저희 아들을 키워주셨기 때문에 저는 복직하고 일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긴 했는데 어째 임신하고 찐 살이 잘 빠지지 않았어요. 우선 복직 후에 일이 너무 바빴고 회식이다 늦게 끝나 저녁을 야식처럼 먹으니 관리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하는 일도 그렇고 저희 회사가 시기를 타지 않을 정도로 매일 바쁜 회사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제 일을 좋아했고 또 연봉도 그때 당시 남편과 크게 차이도 나지 않아 저는 일을 그만둘 생각이 없었는데 그래서 더 제 몸 관리보다는 일에 미쳐 살았어요. 그러다 아이가 커서 유치원에 가게 되었고 저희 부부는 서로에게 관심도 없고 더 소홀히 했는데 그래도 제 아내는 남편한테 사랑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여유가 될 때는 남편에게 이것저것 같이 해보자고 제안하기도 했었죠. 자기야, 우리 다음 주에 웅이 데리고 여행 갔다 올까? 펜션 가서 고기도 굽고 하루 놀다 오자. 자기 바다 좋아하잖아. 바닷가 쪽 펜션 알아볼까? 뭐하러? 괜히 비싸기만 하지. 됐고 그냥 좀 쉬자. 만사가 귀찮아. 당신도 내내 야근하고 바빴는데 좀 쉬어. 아니 그야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요즘 너무 아무것도 안 하니까 웅이한테도 미안하고.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쟤 어려서 하나도 기억 못해. 됐어, 귀찮아. 저렇게 말을 하니 저도 서운하고 화가 나서 좋은 마음으로 제안했다가 토라져 버렸는데 예전 같으면 하루 종일 제 옆에 붙어 제 마음을 풀어주려 노력하던 남편은 이젠 없었어요. 제가 토라지던 밥을 먹던 안 먹던 관심도 없다는 듯 소파에 누워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는데 결혼이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거기에 저희 아들이 3살쯤이었나? 그때부터 시댁의 가세가 크게 기울기 시작했는데 시아버님이 보증을 잘못 써서 살던 집까지 날리고 초상집 분위기였어요. 설마 이러다 저희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집에 생활비를 매달 보내줘야 할 것 같아. 당장 지낼 월세도 구해서 월세도 내줘야 하고 생활비 같은 것도 해결해야 해서 내 월급 통장 다시 줘야 할 것 같아. 뭐? 그럼 우리 생활비는 설마 월급을 전부 당신 집에 드린다는 소리는 아니지? 아니지.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지. 하지만 자기도 알다시피 우리 집이 지금 돈이 많아 필요하잖아. 엄마 거의 쓰러져서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당분간만 자기가 좀 이해해줘. 자기도 벌잖아. 우선 자기가 버는 돈으로 생활비 써. 당신도 우리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아? 저는 차마 아니라는 말은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남편 말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고 저는 남편이 말한 당분간이라는 말을 믿었죠. 하지만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남편은 저한테 생활비 한 번 주지 않았고 제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날엔 불만을 이야기하면 그제야 조금 제 통장으로 이체를 해주는 걸로 상황을 모면했어요. 그만큼 시댁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거기에 저까지 돈 가지고 바가지를 긁긴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바보처럼 생활비 얘기도 잘 하지 못하고 그런 남편 뭐가 좋다고 이 노력 저 노력하다 저 혼자만 마음 다치는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나중에 아들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더 최악이었어요. 그냥 법으로 가족이니까 같이 살지 우리가 왜 결혼했고 같이 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결혼하고 더 사랑하며 친구처럼 또 애인처럼 지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는데 남편은 그런 저와 정반대였어요. 결혼한 사이에 뭐하러 그런 걸 하냐고 제가 말하는 것마다 다 싫다고 했는데 그러고 보니 결혼하고 한 번도 영화관에 가서 같이 영화를 본 적도 없더군요. 그러니 여행은 말할 것도 없었고 외식이야 밥 먹는 거니까 가끔 했는데 그것도 진짜 밥만 먹고 집에 들어오는 거였어요. 그리고 부부들이 보통 마트에서 장도 같이 보는데 저희 남편은 그런 데를 왜 비효율적이게 같이 다녀야 하냐며 질색을 했고 그렇다 보니 남편과 같이 하는 일이 정말 없었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희는 같이 잠도 자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대부분 거실 소파에서 TV 리모컨과 핸드폰을 끌어안고 살았고 저는 아들아이와 또 나중엔 안방에서 제 시간을 보내다 잠이 들곤 했거든요. 그리고 성격상 그냥 시간 보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던 저는 나중에 은퇴하거나 불미스럽게 회사를 그만두게 될 때를 대비해 자격증 같은 것도 따고 싶었는데 그래서 시간을 내서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미장 기능사 자격증도 공부해서 땄어요. 그러다 보니 저와 남편은 점점 더 왜 같이 사나 싶을 정도로 서로를 소 닭 보듯 하며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면 공유도 하지 않고 살았는데 그러다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살지? 라는 소위 말하는 현타가 왔어요. 그땐 정말 남편이 꼴도 보기 싫고 이렇게 사는 제 자신이 불쌍하다 못해 바보 같아 보였는데 그때 혼자 슬며시 이혼이라는 두 글자를 생각해 보긴 했어요. 하지만 그러면 이혼 가정에 커야 하는 아들 생각에 그러고 싶은 마음은 쏙 사라졌는데 그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채가 답답했죠. 그리고 TV에서든 아니면 주변에서든 남편과 사이가 좋아 보이는 여자를 보면 그게 마냥 부러웠는데요. 그게 저 아니면 안 된다고 목을 매던 남자였는데 제가 이렇게 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 역시 제가 부러워하는 저 여자들처럼 평생 사랑받고 알콩달콩 재미나게 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 현실은 그것과는 반대였고 서운한 마음도 시간이 지나니 무뎌져 저 역시 남편을 내 아이에게 성을 물려준 아빠이고 있어도 잘 못 느끼는 공기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남편은 집에서 밥도 먹지 않고 잠만 자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 제가 생활비 부족하다고 하면 나는 집에서 밥도 안 먹고 쓰는 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생활비 얘기를 해? 자기가 좀 아껴. 라고 무책임하게 말했는데 저희 집 대출금 이자도 제가 내고 있었어요. 대출금은 남편이 받았는데 어찌됐든 저희 가족이 생활하고 있으니 그것도 생활비라며 제가 내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왜 그것까지 부담해야 하나 안 내려고 했는데 부부 사이에 그런 걸로 신경전하기 싫었어요. 그렇다 보니 꽤 오랜 시간 동안 저는 남편한테 돈 한 푼 받지 않고 제 돈으로 모든 걸 해결했고 남편은 자기 돈으로 시부모님 챙기며 자기 용돈과 자기 카드값을 해결하며 살았는데 딱 한 가지 좋은 점도 있긴 했어요. 시댁집이 기울면서 시어머니가 저에게 시댁에 오라는 말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도 자기 부모 챙기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명절 때 같은 날은 저희 집에서 대충 한 끼 드시고 가는 정도였어요. 저희 시댁은
차례를 지내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시댁 스트레스는 받지 않게 됐는데, 그래도 뭐 여전히 시어머니와는 사이가 좋다고 할 수도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못마땅하셨거든요. 그러나 저는 그것도 그러든지 말든지 했어요. 결혼 생활 짬바가 있으니 그런 점 같은 건 무시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손주 사랑이 지극하셔서 잠깐 오시더라도 그렇게 제 아들을 챙기기 바쁘셨는데 그건 싫지 않았어요. 만약 제가 낳은 자식이라고 제 아이한테까지 저한테 하듯 하셨다면 더 빨리 이혼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때까진 저 하나만 참고 살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찌됐든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집이자 부부였으니까요. 그렇게 결혼 생활 15년이 되었고 저도 어느덧 30대를 지나 중년이라는 40대가 되었는데 아들도 중학생이 되어 손이 많이 가지 않게 되니 마음이 많이 허해지더군요. 여전히 저는 남편과 무늬만 부부이자 가족일 뿐 서로에게 관심이 없었고 각자 알아서 사는 사람이 되어 상대가 뭘 해도 시큰둥했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 제 인생이 허무하게만 느껴졌어요. 원래는 일을 좋아해서 직장 생활 하는 데는 불만이 없었는데 그때는 일도 그다지 재미있지 않고 이 눈치 저 눈치 보며 일을 하다 보니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뭐 직장 생활이 다 그런 거겠지만서도 이렇게 살다가는 제 미래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았어요. 적어도 저는 무엇을 하든 재미있고 보람있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뭘 하면 다시 재미나게 살 수 있을까 딴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자격증도 있으니 카페를 차려볼까 이런저런 고민을 했는데 저는 미장일에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어쩐지 몸을 크게 또 많이 쓰니 운동도 되는 것 같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니 거기서 또 즐거움도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러다 우연하게 같이 미장 자격증을 딴 동생에게서 시골 촌집은 리모델링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듣게 되었어요. 언니, 거리가 좀 있긴 한데 거기 폐가들이 많아서 지역 사업으로 카페도 만들고 문화공간도 만들어요. 주말이나 언니 시간 있을 때 가서 일손 도와주면 많지는 않지만 교통비 정도는 받을 수 있으니까 가서 재능 기부 좀 해요. 저는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너무 재밌던데요. 그래서 다음 주엔 3일 휴가 내고 아예 주말 붙여서 다녀오려고요. 언니도 같이 가요. 저보다 10살이나 어린 동생이었는데 그 친구는 미장과 도배 같은 일을 아예 업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마을 살리기나 공간 리모델링 하는 지역 사업이 있으면 찾아서 재능 기부를 하고 있었는데 하도 일손이 딸리다 보니 제 생각이 났다며 연락을 한 거죠. 그리고 타이밍도 좋게 제가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할 때 연락이 왔고 일단 금요일만 휴가를 내고 1박 2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가보니 마을이 꽤 넓더군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며 흰머리가 듬성듬성하신 동네 어르신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요즘 사람들이 찾아와서 북적이니 너무 좋다고 하셨어요. 게다가 저보다 어린 사람들이 대부분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자격증이 있다고 해도 저는 초보자일 뿐이었죠. 일손을 돕는다기보다 제가 방해가 되지 않으면 다행이었어요. 그러다 저랑 같이 합을 맞추며 일을 하게 된 딱 봐도 저보다 어린 청년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를 많이 배려하고 도와줬죠. 이것저것 알려주는 것도 많고 칭찬도 많이 해주니 저는 신나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 제법 친해졌는데 다음날 제가 먹을 샌드위치도 사오고 일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일을 하니
어느덧 집에 가야 하는 시간이 되어 있더군요. 그 친구는 일요일까지 여기서 일을 하고 서울로 올라간다고 했는데 서울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어쩐지 손이 참 곱고 섬세하다 생각했더니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언제 오냐고 자기는 주말에 또 내려올 거라고 했는데 얼떨결에 저도 그러겠다고 말을 해버렸어요. 그게 시작으로 저는 거의 매주 빠지지 않고 주말마다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공간이 재탄생되고 그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뿌듯해하고 기뻐하니 점점 그쪽 일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미술학원을 한다는 그 남자와 꽤 친하게 되었는데 저보다 5살 어렸고 이혼해서 혼자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역시 결혼했고 중학생 아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맹세코 다른 마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제 핸드폰을 뒤졌는지 제가 그 남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들이밀면서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메시지도 별다른 얘기는 없었어요. 그저 잘 들어갔냐? 다음 주에 또 오냐? 또 오게 되면 연락해라. 그 정도의 메시지였는데 남편은 그것들이 제가 바람을 피고 있는 증거라고 우기더군요. 이게 바람이 아니면 뭔데? 주말마다 왜 그렇게 나가나 했더니 이 새끼 만나러 갔냐? 말 함부로 하지 마. 그리고 나는 분명히 말했어. 주말에 마을 살리기 프로젝트에 가서 미장한다고. 내가 당신한테 톡 보낸 것도 있잖아. 그래서 나더러 그걸 믿으라고? 아, 아니지. 거기서 만나서 눈 맞았냐? 진짜 가지가지하네. 내가 니들 가만둘 줄 알아? 이혼은 물론이고 그 새끼 내가 상간으로 고소할 거야. 남편은 마치 빼도 박도 못한 증거를 찾았다는 듯이 입에 거품을 물고 저한테 소리쳤어요.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 저더러 자기 집에서 나가라고 했는데 제가 미쳤나요? 여태 대출금 갚은 사람이 누군데 그럴 수 없다고 했죠. 그리고 나는 결백하니 해볼 테면 해보라고 저도 큰 소리를 쳤는데 그러자 남편이 다음날 바로 변호사 찾아가 이혼 소송을 의뢰했더군요. 정말 황당했어요. 누명 쓴 사람의 심정이 뭔지 그때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저 역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변호사 사무실에 가 상담을 했고 그때부터는 증거도 없는 긴 싸움이 벌어졌죠. 남편은 여전히 제가 주말마다 외도를 했다고 주장했고 저는 증거와 증인 등등을 대동해 남편의 주장을 반박했어요. 사실 그게 진실이고 사실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저를 챙겨주고 잘해줬던 그 남자에게 너무 창피했는데 남편은 그 남자한테도 상간으로 고소를 진행하려 했거든요. 어찌나 박박 우기는지 이래서 목소리 크면 다라는 말이 있는 건가 싶었는데 저런 남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이상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딱 봐도 제대로 된 증거도 없고 그저 주장일 뿐인데 남편이 돈을 얼마나 주기로 한 건지 변호사도 저한테 무례한 질문을 노골적으로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또 필요한 증거들을 모두 제시하며 대응했고 결국 판사님은 제 손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을 하기 위해 조사를 하는 중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시댁 월세를 내주고 있다고 생각한 남편이 저 몰래 시댁집을 시어머니 명의로 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돈의 출처가 그걸 증명했는데 명의를 자기 명의가 아닌 시어머니 명의로 한 것은 이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듯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재산 관련된 조사를 계속하다 보니 남편이 저 말고 만나는 여자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남편이 매달 월세를 내고 있는 건 맞았거든요. 그리고 그 월세는 자기의 내연녀의 오피스텔이었는데 아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제가 주말에 프로젝트에 참여하러 가면 아빠도 할머니 집에서 자고 가겠다며 아들한테 연락을 했다고 했어요. 그땐 그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아들도 아빠랑 둘이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에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건 다른 여자랑 함께 있는 거였다는 게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랑 살고 싶으니 이젠 저한테 바람 피웠다는 누명을 씌우고 이혼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인간인가 싶었죠.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이혼해달라고 하면 될 일을 이 인간이 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면서 그랬을까? 그 순간은 사이코의 악마처럼 보였는데 제가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고 남편이 시어머니 앞으로 산 집까지 재산 분할 대상이 되니 남편과 시댁이 난리가 났어요. 네가 뭔데 내 집을 뺏어가냐? 내 아들이 사준 내 집이야. 바람나서 이혼당하는 주제면 곱게 이혼이 날 것이지 어디 감히? 바람이요? 바람은 제가 아니라 어머니 아들이 났죠. 저는 맹세코 떳떳하지 못할 짓 한 거 없어요. 제가 외도를 했다는 증거가 있나요? 증거는 오히려 어머니 아들 쪽이 많던데요. 오피스텔 월세도 내주고 처자식한테는 10년 넘게 생활비도 안 주면서 그 여자한테는 생활비도 보냈던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곱게 이혼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어머니 아들이에요. 그러니 저 사람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어머니 사시는 집을 샀으니 그것도 나눌 수밖에요. 뭐야? 순에 빠진 멍청한 년인 줄 알았더니 돈 앞에서는 독하디 독한 년이었네. 그래, 내가 너 그래서 처음부터 싫어했다. 내 아들도 콩깍지 벗겨지니 너 싫다고 하더라. 그래서 다른 여자 만나는 걸 알면서 내가 눈 감았어. 오히려 그 여자랑 사는 게 낫지. 좋게 말할 때 내 아들 집에서 네 몸만 나가. 내 손자, 내 아들 집 뭐 하나 건드리지 말고 네 몸뚱이 하나만 나가라고. 그거였어요? 그 속에 든 까만 속내가 그거였네요. 근데 제가 미쳤어요?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저는 법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저 찾아와 협박하고 윽박 지르시는 것도 다 증거로 제출할 거니까 그런 줄 아시고요. 어머니 때문에 제가 그 인간한테 위자료를 더 불러도 될 것 같은데요. 야, 증거 있어? 왜? 집에 CCTV라도 달아놨냐? 증거요? 증거는 없지만 증인이 있네요. 잊으셨나 본데 이 집에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는 제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 계획대로 제 귀한 아들 그 집구석에 주지 않을 거니까 꿈 깨시고요. 저는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비 뭐 하나 부족한 거 없이 다 뜯어낼 거니 각오하세요. 아, 그래도 새 며느리는 볼 수 있으시겠네요. 네가 진짜? 시어머니는 마치 충격을 받아 쓰러지게라도 한다는 듯 뒷걸음질 치며 쓰러지는 연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제 아들이 봐주길 바라며 쭉 찢어진 눈으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했는데 그걸 보고 저는 코웃음이 났죠. 그리고 아무도 당신의 연기에 반응하지 않자 아이고 앓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몸을 비틀비틀하며 끝까지 혼신의 연기를 펼치며 집에서 나가셨고 저는 제가 그동안 생활비뿐만 아니라 집 대출금을 갚고 있었다는 증거들을 토대로 남편이 은닉할 마음을 갖고 시어머니 앞으로 집을 산 것까지 모두 소명했어요. 거기에 실질적인 외도와 부정행위는 남편 쪽에서 있었던 바 강간소송을 따로 진행하고 거기에 저에게 외도 누명을 씌워 몸만 내쫓으려 수작을 부렸다는 것을 주장하며 남편 이름으로 있는 재산 중 70%를 주장했는데요. 법원에서 남편이 은닉한 집에 대한 40%를 인정해주고 위자료와 현재 살고 있는 집, 즉 명의는 남편의 명의지만 제가 남편보다 올해 그 집에 대한 대출금을 부담했다는 것이 전부 인정이 되어 그동안 제가 변제한 모든 돈을 남편한테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걸 합치니 4억이 조금 넘는 금액이 되더군요.
그리고 저희 아들에 대한 양육권은 제가 가져오고 남편은 매달 100만 원씩 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러자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된다며 뒤로 넘어갔어요. 하지만 자기가 우긴다고 될 일은 하나도 없었고 남편은 자기는 돈이 없으니 알아서 해보라는 식으로 나와 저는 통장과 급여 압류를 진행했는데 그러자 너무하지 않냐며 자기를 죽일 셈이냐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왜? 돈 없다고 하니까 내가 알아서 챙겨가려고 하는 건데 무슨 문제 있어? 너 그렇게 안 받는데 진짜 대단하다. 아니, 그러고 싶어서 지금까지 어떻게 참고 살았냐? 그러게, 이 꼴 보려고 참고 산 거 아닌데 내가 왜 참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바람은 네가 피워놓고 나한테 바람 피웠냐고 이 난리를 피웠어? 왜? 나한테 아무것도 안 주려고? 근데 어쩌지? 난 바보가 아닌데. 그래, 생각보다 순진하지 않아서 깜짝 놀랐다. 근데 네가 바람 피우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잖아. 남자가 그렇게 문자를 보냈다는 건 마음이 있다는 증거야. 그건 내가 남자라 잘 알아. 아, 그러셔? 근데 나는 아니야. 그 사람은 나한테 마음이 있었나 보지. 전에 나한테 그랬잖아. 좋아하는 마음은 자유 아니냐고. 그 사람 마음은 그 사람 자유잖아. 남편은 제 말에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뭐 자기도 할 말이 없었겠죠. 다른 사람이 저를 좋아한다는 건 저랑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그건 자기가 옛날에 저를 쫓아다닐 때 했던 말이니 반박할 수도 없었을 텐데 아마도 자기는 거들떠도 보지 않는 저한테 다른 남자가 관심을 가졌다는 것에 놀랐을 수도 있었겠죠. 솔직히 남편도 거들떠보지 않는데 그게 호의든 관심이든 저한테 잘해주던 그 남자에게 끌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그래도 제 스스로 그 선을 넘은 적이 없었고 툭 까놓고 그 남자도 저에게 고백 같은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도 잘 모르는데 이런 창피한 일까지 엮이게 만들었으니 미안할 뿐이에요. 그리고 이혼이 결정되고 저는 생각지도 못한 거금을 손에 넣게 되었는데 남편이 자기 급여랑 통장 압류 푼다고 집이랑 시댁집까지 팔아 저한테 돈을 해줬어요. 거기에 상간녀 소송으로 1,000만 원을 더 받게 되었는데 양육비까지 아주 두둑하게 챙긴 셈이 되었죠. 솔직히 남편하고 헤어지는 데는 아무런 미련이 없었거든요. 그저 아들한테 미안해서 참고 살았을 뿐이었는데 이젠 아들이 자기 때문에라도 참고 살지 말라고 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게 싫었다고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자기는 절대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듣던 중 반가운 말이었어요. 그리고 이젠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더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하며 아들과 잘 살고 싶은 마음인데요. 이혼하고 돈도 생겼겠다. 저는 아들과 둘이 살 작은 집을 매매하고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미장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그땐 같이 프로젝트 했던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연봉은 그다지 높지 않지만 그래도 꽤 탄탄한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젠 좋아하는 일로 돈도 벌며 재미나게 살고 있는데 매달 양육비도 꼬박꼬박 들어오니 돈 걱정은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그 여자랑 재혼을 했는지 알고 싶지도 않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작년부터인가 계속 후회한다며 질척거리더라고요. 이혼해보니 저만한 여자가 없다나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희 아들을 보고 싶어 병이 났다고 하는데 관심 없습니다. 제가 굳이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남편하고도 잘해볼 마음이 추호도 없는데 그건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빠가 만나고 싶다고 해도 아들애가 거부하고 있는데 한 번은 그게 서운하고 화가 났는지 양육비를 못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 대신 나도 법으로 할 거야. 지난번처럼 통장이나 급여에 압류하지 뭐. 배드파더스라는 게 있대. 거기에 등록시켜 줄게. 아니,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나는 다시 잘해보자는 건데, 진짜 너무하네. 너무? 지금 그 입으로 나한테 너무하다고 했니? 왜? 월세까지 내주고 온 마음 바친 그 여자한테 가서 해. 왜 싫다는 나한테 이러는데? 그야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그때 미쳤었어. 나 진짜 많이 반성했어. 그래서 자기한테 들어가겠다는 거야. 그럼 양육비는 필요 없잖아. 같이 살고 같이 키우는데. 이봐요, 아저씨. 내가 필요 없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 무슨 돌아오고 싶다고 하면 무조건 받아줄 줄 알았어? 오죽하면 애도 아빠를 만나기 싫다고 하겠니? 그러게 좀 잘하지 그랬어. 이제 와서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난 이제 죽었다 깨어나도 너랑은 살기 싫다고. 내 말이 어렵니? 저는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었어요. 더 참을 이유도 받아줄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니 전 남편이 된 그 인간은 그게 더 안달이 났는지 꽃다발도 보내고 별의 별 노력을 하는데 그거에 넘어갈 거였으면 진작 그랬겠죠. 나중에 아들애가 못 참겠다고 지 아빠를 찾아가 엄마한테 그만 찝쩍거리고 회사에 가서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덕에 회사에서 갖은 망신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날 저녁 술에 잔뜩 취해서 저한테 전화로 아들 교육 어쩌고 하면서 추태를 부렸어요. 그래서 바로 번호 차단하고 제 이혼 소송을 맡아준 변호사를 찾아가 접근 금지 신청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덕에 요즘은 조용히 살고 있네요. 벌써부터 아들 덕을 보고 사는 것 같아서 아주 든든해요. 그리고 다시 찾은 이 자유가 너무 좋기만 한데요. 저는 앞으로 더 제 자신에게 집중하고 하고 싶은 일, 설레는 일을 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갈 생각입니다. 아들은 벌써 고등학생이 되어 성인이 스스로 자기 공부도 하고 자기 진로도 고민하며 자기 인생을 구상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아들을 보며 저도 늦었지만 제 인생을 다시금 멋지게 살아보고 싶은 꿈이 생겼어요. 이혼은 흠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포기하기에는 아직 제가 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나이랑 상관없이 미래의 제 자신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뭘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성장해 있을 거라고 장담하거든요. 그리고 아들한테 아빠의 빈자리만큼 더 멋진 엄마로 그 빈자리마저 채워주고 싶은데 제 아들만큼은 진짜 멋있는 남자로 키우고 싶어요. 적어도 자기가 선택한 여자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지는 그런 남자로 키우려고요. 제가 살아보니 겉모습보다 가치관과 생각이 멋있는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자 매일매일 노력하며 살고 있는데 이제 곧 50대가 되지만 저는 지금의 제가 더 마음에 듭니다. 그전에는 왜 그렇게 미련하게 참고 살았는지 몰라요. 친정 부모님도 그런 저를 아시고 많이 속상해 했는데 이젠 좋은 게 좋은 거고 참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저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건 오히려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라는 걸 이혼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를 위해서 또 저를 사랑하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참지 않고 진짜 행복하게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행복하려고 돈도 벌고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한번 사는 인생 더는 예전처럼 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이혼이에요. 이혼이 무슨 자랑이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이혼이 자랑입니다. 심지어 저는 이혼을 당할 뻔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때 저는 제가 왜 억울하게 이혼을 당해야 하나 절대 이혼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건 어쩌면 남편이 저한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준 기회나 다름없던 거죠. 그게 아니었으면 제가 이렇게 많은 돈을 챙겨 이혼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혼은 하늘에서 저한테 다시 행복하게 살아보라고 주신 기회였다고요. 그리고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을 건데요. 남편 보란 듯이 저 잘 살아볼 생각입니다. 아니, 벌써 너무 잘 살고 있어요. 그에 반면 시댁은 다시 그렇게 위하는 당신 아들 핏 빨아먹으며 남의 집 생활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자업자득이라는 네 글자가 떠오르네요. 저 하나 내쫓고 잘 먹고 잘 살아볼 생각이었는데 앞으로 더 많이 고생하고 지난 날을 후회하며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적어도 제가 참고 산 시간보다는 더 많이 고생하길 바래요. 그래야 공평하잖아요.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었던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무조건 더 편하고 행복하게만 살 거예요. 부디 제가 원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라며 여기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미련하게 참고 살다 뒤통수 맞지 마시고 자기 자신의 행복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멋진 인생을 사시길 제가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의 행복을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견례까지 마치고 결혼 문턱에서 파혼을 했던 20대 여성이에요. 파혼한 게 무슨 자랑이라고 공개적으로 떠버리냐고 하시겠지만 사람이 그렇잖아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면 어디다 하소연이라도 해야 속이 풀리는 거요. 제가 딱 그런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이 저에게 대나무 숲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라도 털어놔야 안 좋은 기억은 훌훌 털어버리고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인생의 오점이 되어버린 파혼 스토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재혼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희 부모님이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해 재혼을 하셨거든요. 저희 엄마는 제가 5살 때 이혼을 하셨고 새아빠는 저희 엄마를 만나기 8년 전에 아내와 사별하셨어요. 두 분 다 자식이 하나씩 있는 상태였는데 엄마한테는 제가 있었고 새아빠한테는 저보다 6살 많은 아들이 하나 있었죠. 오빠랑 저는 나이 차이가 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다른 환경에서 자라 낯설어 그랬는지 꽤 서먹서먹했어요. 초등학생인 저와 고등학생인 오빠 사이에는 이렇다 할 공통점도 없고 나이 차이만큼이나 수준 차이도 나서 대화가 안 통했으니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네요. 저희 아빠랑 엄마가 미대 CC여서 그랬는지 몰라도 저는 뼛속까지 예체는 게 성향이었었어요. 딱히 미술을 배운 적이 없었는데도 어릴 때부터 미술 관련해서 교내에서 상을 타는 건 부지기수였고 교회 사생대회에서 상도 타곤 했거든요. 반면에 오빠는 전형적인 우등생 스타일이었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단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는 수재였거든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저희 새아빠가 서울대 출신이더라고요. 오빠네 친엄마도 그렇고요. 수재 둘이 만나서 자식을 낳았으니 자식도 수재가 낳은 거였죠. 같이 사는 동안 제가 본 오빠는 늘 공부하는 모습뿐이었어요. 그 나이 때 고등학생들이 스타크래프트나
리니지 같은 게임에 빠져 사는 것과 달리 오빠는 아이돌 이름도 모를 정도로 TV와 담을 쌓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유일하게 보는 TV 채널이 EBS였으니 말 다 했죠. 오빠는 공부는 잘했는지 몰라도 인간미가 없는 편이어서 가족이라기보다는 한 지붕 아래 사는 하숙생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도 그럴 게 오빠가 저희 엄마한테 엄마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늘 저기요 라고 수줍게 부르곤 했으니까요. 그 문제로 아빠가 몇 번이나 나무라시기도 했지만 호칭 문제는 좀처럼 고쳐지지 않았어요. 반면에 저는 엄마랑 제가 아빠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아빠라고 불렀기 때문에 더 비교가 되곤 했죠. 그렇다고 제가 사교적인 사람이라서 그랬던 건 아니고 아무래도 제 기억 속에 아빠가 없었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빠는 친엄마에 대한 기억과 애틋함이 남아있어서 새엄마를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고 저희 엄마한테 함부로 굴거나 저를 괴롭히는 일은 없었어요. 호칭만 그랬을 뿐이지 엄마한테 늘 깍듯했거든요. 그건 저한테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빠는 제게 살갑게 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저희 엄마보다는 저를 더 편하게 생각하고 아껴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죠.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한 번은 엄마랑 아빠가 제사를 지내러 본가에 가셔서 오빠랑 저만 집에 남게 되었는데 오빠가 저만 혼자 집에 있는 게 걱정이 됐는지 야간 자율학습도 빠지고 집에 왔더라고요. 학창시절 내내 지각 한 번 안 하던 범생이가 야자를 땡땡이 치다니 놀랄 일이었죠. 그것도 평소 친하지도 않던 의붓 여동생을 위해서 말이에요. 누가 그러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으니까 밤 시간에 혼자 집에 있는 게 무서울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오빠는 수업을 마치자마자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왔더라고요. 그리고는 서툰 솜씨로 저녁상까지 차려주었어요. 물론 엄마가 미리 반찬을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가시긴 했지만 그래도 서툰 솜씨로 제 밥상을 차려주는 오빠를 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그동안 내가 오빠를 오해한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했어요. 다음날 집으로 돌아오신 엄마 아빠한테 전날 오빠가 야자도 빼먹고 집에 와서 저녁밥을 차려줬다는 얘기를 했더니 두 분 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날 밤에 야자를 마치고 돌아온 오빠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이후에도 오빠는 가끔씩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감동을 주곤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동안 병원에 입원하셨던 적이 있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시진 않았는데 혼자 거동을 못하는 상황이라 엄마가 병원에서 함께 지내야 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아빠 간병을 하며 낮 시간에 잠깐씩 집에 들러 빨래랑 먹을 걸 해놓고 가셨는데 문제는 밤에 저 혼자 집에 있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상관없었는데 오빠는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당시 오빠는 직장에서 가까운 오피스텔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혼자 집에 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짐을 싸들고 집으로 들어왔더라고요. 집에서 출퇴근을 하려면 왕복 4시간 가까이 드는데 말이죠. 뿐만 아니라 야자를 마치고 밤늦게 돌아오는 저를 데리러 학교까지 매일 와주었어요. 엄마 아빠도 안 해주는 융숭한 대접에 꽤나 놀랄 수밖에 없었죠. 한마디로 말해서 저희 오빠는 흔히 말하는 츤데레 스타일인 거예요. 아빠가 퇴원을 하시자 오빠는 뒤도 안 돌아보고 짐을 싸서 쌩하니
자기 오피스텔로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평소에 문자 한 번 안 할 정도로 저와 가족들한테 무심하게 대했죠. 생각할수록 신기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오빠의 진심을 알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순간이기도 한데요. 그때 그 일을 겪으면서 오빠는 나와 피만 안 섞였지 뼛속까지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당시 저는 대학에 갓 들어간 신입생이었는데 그래서 교양 필수 과목을 몇 개 수강해야 했어요. 교양 수업에는 예술학부 학생도 있었지만 타학부 학생들도 있었어요. 학년도 1학년뿐만 아니라 2학년 또는 재수강이 필요한 3학년도 몇몇 있었죠. 다행히 저랑 친한 친구들이 같은 강의를 듣게 돼서 3, 3, 5 몰려다닐 수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교복이며 여러 가지 규제가 없는 대학 생활이 낯설면서도 신기하기만 했던 저는 늘 신이 나 있었어요. 타학교 학생들과의 미팅도 설레고 제 마음대로 강의도 선별해 드릴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마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1학기 중간고사를 마치고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루는 학생관이 있는 건물에 물티슈를 사려고 갔는데 제 앞에 서 있던 남학생 무리가 저를 보더니 마치 아는 얼굴을 본 것처럼 놀라더라고요. 그리곤 자꾸 힐끔대며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키득거리며 지들끼리 웃는 거 있죠. 우리 과도 아니고 들고 있는 책을 봐선 경영학과 학생인 것 같은데 날 어떻게 알고 저러나 싶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저희 과 3학년 남자 선배가 저를 따로 부르더라고요. 은비야,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먼저 말해두지만 난 정말 그 일에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다른 과 친구놈이 하고 있는 걸 옆에서 보고 너한테 말해주는 것 뿐이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선배가 왜 이렇게 오버하며 뜸을 들이나 했어요. 그런데 선배가 보여준 톡 캡처를 보니 왜 이렇게 선배가 어렵게 말을 꺼냈는지 알겠더라고요. 경영학과 애들이 너랑 몇몇 여자애들 사진을 단체톡에 올려놓고 외모 평가를 한다나 봐. 나도 톡 전체를 다 본 게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음담패설도 하고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둥 안 좋은 계획도 세우는 모양이더라고. 은비야, 난 정말 그 녀석들이랑 상관없어. 네가 안 됐어서 말해주는 거니까 내가 이 얘기 해주는 거는 비밀로 해야 돼. 선배는 마치 쫓기는 사람처럼 주변을 살피고는 강의동을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잠시 뒤 선배 이름으로 여러 장의 캡처 사진이 왔어요. 경영학과 남학생들이 여학생들 사진을 올려놓고 외모 평가와 음담패설, 성추행을 모의하는 문자가 적힌 사진이었죠. 아마 친구라는 사람 휴대폰에서 몰래 몇 장 찍어뒀던 것 같았어요. 그 통 내용을 보자 그제야 학생관에서 만났던 학생들이 왜 그런 태도를 보였는지 이해가 갔어요. 그러자 온몸에 소름이 끼치면서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동안 강의실에서 만났던 사람들, 학생관에서 눈이 마주쳤던 사람들, 캠퍼스 안에서 지나쳤던 사람들 중에 저를 장난감처럼 여기며 뒤에서 음담패설을 짓거려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생각에 공포에 휩싸여 버렸어요. 그렇게 굳은 채로 강의실 앞에 서 있었는데 저 멀리서 남학생들 무리가 다가오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 눈에는 저를 힐끔대며 제 속옷 색깔이 뭘까? 쟤는 남자 경험이 있을까? 쟤는 침대에서 어떤 표정을 지을까 등등 톡에서 학생들이 나누던 얘기들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생각이 거기까지 이르자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양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비명을 질러댔어요. 그리곤 그대로 기절을 해버렸죠. 정신을 차려보니 학교 의무실이더라고요. 같은 과 친구들은 의식을 차리자 걱정스런 표정으로 갑자기 왜 소리를 질렀던 거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그 무릎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창피해서 친구들에게조차도 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일이 있고 몇 번 더 학교까지 가긴 했지만 도저히 용기가 안 나서 교문 앞에서 되돌아오고 말았어요. 그렇게 한 달을 학교도 안 간 채 방에 틀어박혀 지냈어요. 부모님한테는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고 때로는 휴강이라고 거짓말도 하면서요. 혹시라도 부모님이 아시면 저보다 더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아서 저 혼자 꽁꽁 싸매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오빠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당시 오빠는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미국에 있는 외국 기업에 이직한 상태라서 미국에서 살고 있었어요. 배편으로 보낸 이삿짐 중에 빠진 게 있다고 항공편으로 보내달라고 전화를 한 거였죠. 그런데 은비야, 너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오빠한테 말해봐. 무슨 일이야?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두렵고 외롭던 순간에 오빠 목소리를 들으니 나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미국은 밤 시간이라 내일 아침에 출근을 하려면 자야 할 텐데도 오빠는 제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려 주었어요. 그리곤 제가 학교에서 당했던 그 일을 끝까지 들어주었죠. 저는 오빠가 말없이 듣고만 있길래 건성으로 흘려듣나 보다 했는데 제 얘기가 다 끝나자 오빠가 그러는 거예요. 이번 상황을 전해준 너희과 선배 이름이랑 전화번호, 그리고 그 친구라는 사람 이름 좀 알 수 있을까? 그건 왜? 설마 오빠가 전화해서 따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지 마. 그럼 엄마 아빠도 알게 된단 말이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니까 진정하고 오빠가 시키는 대로 해. 일단 아까 내가 말한 거 톡으로 좀 보내줘. 오빠가 알아볼 게 있어서 그래. 부모님께는 절대 비밀로 할 테니까 아무 걱정 말고. 그리고 은비야, 한국에서 버티기 힘들면 언제든 미국으로 와. 오빠랑 살면서 여기서 학교 다녀도 되잖아. 너 정도 실력이면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은 많아. 지금은 눈앞에 닥친 상황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것 같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 지금 이 순간은 네 인생 전체를 두고 봤을 때 그리 큰 부분이 아니란 얘기야. 너는 아직 젊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도 많거든. 그러니까 나쁜 생각하지 말고 오빠만 믿고 조금만 기다려. 너도 알지? 오빠가 꽤 능력 있는 사람이란 거. 차분하게 말을 이어가는 오빠 덕분에 저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과 선배한테 연락해 경영학과 친구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아냈어요. 그리고 오빠한테 톡으로 전해주었죠.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여전히 방에 처박혀 지내고 있는데 같은 과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몇 번을 안 받고 버텼는데도 끊임없이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받았는데, 은비야, 지금 우리 학교 난리 났어. 너 상현 선배 알지? 왜 일전에 너 찾으러 강의실까지 왔던 선배 말이야. 그 선배랑 다른 학생들이랑 경찰한테 체포돼서 끌려갔어. 그래서 말인데 혹시 너 상현 선배 때문에 학교 안 나오는 거니? 그 선배가 너한테 뭐 잘못한 거 맞지? 그치? 친구가 말하는 상현 선배는 저한테 단체톡에서 벌어진 사건을 전해준 그 선배였어요. 경영학과 학생들은 몰라도 상현 선배까지 잡혀갔다고 하니까 일이 잘못돼 가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찜찜한 기분으로 친구랑 통화를 마쳤는데 이번엔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받아보니 경찰이더라고요.
경찰은 제 이름으로 피해 신고가 들어왔다며 조사할 게 있으니 경찰서로 와달라고 하더군요. 나는 신고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도 일단 와달라는 말을 하곤 끊었어요. 경찰서로 오라는 말에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덜컥 겁부터 났어요. 생각 같아선 엄마한테 같이 가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이번 일을 모두 알게 되실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경찰서로 향했어요. 그런데 경찰서 입구에 낯익은 얼굴이 보이지 뭐예요. 저희 오빠였어요. 오빠는 기다렸다는 듯 제게 다가오더니 제 양 어깨를 감싸 잡으며 말했어요. 은비야, 많이 놀랬지? 그런데 걱정할 거 하나 없어. 오빠가 그놈들 신상 파악해서 그동안 했던 짓들까지 파일에 담아서 경찰한테 넘겼으니까. 문제없이 잘 끝날 거야. 중요사항 몇 가지만 물어본다니까 침착하게 사실대로 얘기하면 돼. 오빠가 옆에 있을 테니까 걱정 말고. 안 그래도 혼자 오기 겁이 났었는데 오빠를 보니 안심이 되었어요. 그렇게 담당 형사를 만나 사건 정황을 설명하고 선배가 보내줬던 사진도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게 이번 일을 알린 상현 선배도 그들과 한패였다는 사실을요. 물론 점점 더 도를 넘어서는 친구들의 행동에 겁이 나서 중간에 발을 빼긴 했지만 그놈들과 함께 여학생들 몰카를 찍고 그걸로 음담패설을 즐겨왔던 게 발각이 됐던 거죠. 그래놓곤 제 앞에선 자기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굴었다니 정말 치떨리게 징그러운 인간이었어요. 형사와 얘기를 마치고 나오려는데 일당들과 함께 손목에 수갑을 차고 있던 상현 선배가 저를 불렀어요. 야, 권은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다 말해줬는데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고? 나 너 절대로 용서 안 해. 죽을 때까지 너 쫓아다니면서 오늘 이 원수 갚을 거야. 죽을 때까지 괴롭힐 거라고. 그러자 제 옆에 서 있던 오빠가 다가가 한마디 했어요. 해봐.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똑똑히 지켜봐 줄 테니까. 그런데 넌 머리가 안 좋은 놈인가 보다. 이번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누가 더 손해일까? 우리 은비? 은비가 왜? 너희같이 질 떨어지는 루저들이 싼 똥 한번 밟은 것뿐인데 그게 제 인생에 오점이나 남기겠니? 그런데 니들은 아니지. 니들이 앞으로 취직을 하고 여자를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니들이 한 짓은 절대 지워지지 않아. 왠지 알아? 내가 니들 회사, 니들 여자친구, 니들 부인한테 니들이 한 짓을 폭로할 거니까. 니 자식들이 다니는 학교에도 뿌릴 거야. 너희 같은 인간들이 절대 사회에서 온전히 살 수 없도록 끝까지 뿌릴 거라고. 말도 안 돼. 그랬다간 형도 처벌받을 텐데요.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야, 그런 건 니들처럼 쥐뿔도 없는 새끼들이나 걱정할 일이지. 나 같은 사람은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내 연봉이 얼만데. 그런 일로는 벌금형이 고작인데 까짓 거 내면 돼. 나한텐 푼돈이거든. 근데 너 궁금하지 않니? 네 PC 안에 고의 숨겨둔 비밀 파일들이 어떻게 경찰 손에 들어가는지 말이야. 그거 내가 한 거야. 좋은 머리는 이럴 때 쓰는 거거든. 왜? 이제 좀 겁이 나니? 아까처럼 또 짓거려 보지 왜? 입을 다물어. 그리고 거기 뒤에 있는 니들도 똑똑히 들어. 앞으로 내 동생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흐르면 그땐 다 니들 잘못으로 간주하고 니들이 한 짓거리 죄다 주변에 풀 거야. 내 동생 손가락에서 피 한 방울만 나도 그것도 다 니들 잘못인 걸로 알 테니까 한순간도 발 뻗고 편히 살 생각하지 마. 니들한텐 그럴 자격 없어. 선처를 해달라느니 어쩌느니 연락이라도 했다간 봐. 내가 어떻게 니들 인생을 개박살 내는지 보여줄 테니까. 오빠는 살벌한 경고를 날리고는 제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빠의 갑작스런 방문에 부모님은 놀라셨어요. 그러자 오빠는 중요한 물건을 두고 가서
잠깐 한국에 들렀다고 둘러대곤 다음날 아침에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결국 그날 일은 부모님 모르게 잘 넘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다시 학교도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아서 자퇴를 하기로 했어요. 멀쩡히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자 부모님은 차라리 오빠가 있는 미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길 바라셨죠. 오빠도 그랬고요. 사실 저는 딱히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그렇다고 집에서 놀고만 있을 수도 없고 해서 그러기로 했어요. 그렇게 미국 계약에 보낼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은행에 통장 정리를 하러 갔다가 신입사원 공고를 보게 된 거예요. 저는 은행에서 대졸만 뽑는 줄 알았는데 고졸도 뽑더라고요. 순간 이거다 싶었어요. 한국을 떠나지 않고 내 힘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가족들 몰래 은행에 입사 지원서를 냈어요. 합격할 확률보다 떨어질 확률이 더 높은 판에 괜히 알렸다가 창피당하기 싫어서 합격자 발표가 있을 때까지 혼자 전전긍긍하고 있었죠. 그런데 안 될 줄 알았던 은행 취업에 성공을 한 거예요. 대학도 중도에 그만두고 전공학과와 관련도 없는 은행에 취직을 했다고 하자 부모님은 무척이나 놀라시더라고요. 그건 오빠도 마찬가지였어요. 원치 않는 유학길에 오를 뻔했다가 기사회생한 저만 신이 났죠. 아무래도 모르는 분야다 보니까 공부를 해가며 일을 해야 해서 힘은 들었지만 그것마저도 즐겁더라고요. 고등학생 때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서울대도 문제 없었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미친 듯이 업무에 관련된 공부를 해나갔어요. 이렇게 조금씩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생기고 실적이 오르니 수당도 덩달아 오르고 자존감도 오르더라고요. 제가 대학을 그만둘 때만 해도 주변에서 대학 중퇴로 뭘 해먹고 살겠냐고 말들이 많았었는데 어엿한 은행원이 되고 나니 다들 부러운 눈으로 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남들보다 쉽게 은행에 취직한 데는 약간의 이유가 있어요. 시중은행 대부분은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가량 계약직을 쓰거든요. 저도 계약직으로 시작을 한 경우였어요. 창고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은행원은 계약직 또는 무기계약직이라고 보면 맞을 거예요. 비록 남들보다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했지만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몇 년이 지나자 저도 무기계약직이 되었어요. 우수사원 표창도 받고 거의 매년 연봉만큼의 성과급도 받았고요. 은행이 복지도 좋고 남한테 꿀리지 않는 직업이긴 하지만 사실 연봉이 엄청 짜거든요. 6년 차가 됐을 무렵 제 연봉이 2,000대 초반이었으니 말 다 했죠. 물론 성과급을 포함하면 4천만 원대가 나오긴 했지만요. 그런데 그때 살짝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비록 무기계약직이라고는 하지만 하는 일은 정규직이랑 똑같은데 차별받는 기분이 들어서 점점 일에 의욕이 떨어지더라고요. 차라리 은행을 그만두고 정규직 도전을 해볼까 하는 마음이 생겨서 갈등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업무 지원 지시가 떨어진 거예요. 모 대학병원 내 저희 지점에 출산휴가를 받게 된 직원이 있어서 저보고 그 자리에 가라고 하더군요. 제가 남들보다 나이는 어리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6년차 직원인데 반년 가까이 업무 지원을 가라고 하니까 솔직히 기분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저희 지점 상황을 보면 저 외엔 갈 사람이 없기도 해서 군말 않고 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문제의 그 남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후 저와 파혼을 하게 된 얘랑이요. 제가 처음 업무 지원을 나갔을 당시 얘랑은 막 인턴을 시작한 참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얘랑이 은행 안으로 달려들어와서는 창구를 맡고 있던 제게
대출 관련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 앞에 고객이 있던 터라 대출 담당자가 따로 있으니 번호표를 뽑고 담당자와 상담을 하라고 했죠. 그랬더니 자기가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고 막무가내로 질문을 쏟아내지 뭐예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어서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어요. 고객님은 바쁜 거 아니잖아요. 일단 번호표부터 뽑으시고 담당자와 상의하세요. 아, 정말 갑갑하시네. 내가 그럴 시간이 없다고요. 지금처럼 신랑이 하실 시간이면 담당자 만나 상담하실 수 있잖아요. 저도 지지 않고 맞섰더니 얘랑은 한숨을 푹 쉬고는 뭔가 말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응급 호출이 와서 말도 채 끝맺지 못하고 다시 달려나가더라고요. 속으로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지가 의사면 다야? 이렇게 생각했죠. 그 일이 있은 이후로 희한하게 병원 내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자주 얘랑을 보게 됐어요. 아무래도 첫 만남이 인상 깊다 보니 눈길이 가서 그렇게 느껴졌는지도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매번 볼 때마다 얘랑은 발에 불이 붙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뛰어다녔어요. 왜 저렇게 정신없이 뛰어다니나 했는데 옆창구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대학병원 인턴들은 다 저러고 살아. 나는 수억을 줘도 저러고는 못 살겠더라.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같이 쪽잠 자고 환자들한테 시달리고 게다가 공부까지 하는데도 늘 윗사람한테 죽어라 깨지는데 어떻게 저러고 사나 싶거든. 나는 내 자식이 의사한다고 그러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며 말릴 거야. 특히 1년차 인턴들은 너무 불쌍하거든. 이때까지만 해도 월급도 많이 받는 의사가 뭐가 불쌍한가 싶었어요. 그런데 가까운 곳에서 의사들의 삶을 지켜보다 보니 옆창구 직원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더라고요. 참 안 됐다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점심을 먹고 커피 타임을 가지려고 커피를 사들고 병원 내 화단으로 나갔는데 얘랑이 풀 죽은 모습으로 앉아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일전에 야박하게 굴었던 게 미안해서 슬쩍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또 뵙네요. 일전에 대출 건은 잘 해결하셨어요? 그러자 얘랑이 제 얼굴을 보며 갸우뚱하다가 그제야 생각이 났는지 그러는 거예요. 아, 은행? 아니요. 은행 갈 시간이 없어서 아직 처리 못했어요. 아, 그거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그럼 간략하게나마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요? 저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쉽고 간결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서 길게 걸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곤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건넸죠. 입 안 된 거니까 드세요.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그걸로 일전의 무례함은 가름한 것 같아서 가벼운 마음으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시제를 맞추고 퇴근을 하려는데 은행 앞에서 누가 기웃거리고 있더라고요. 다가가서 보니 얘랑이었어요. 얘랑은 마침 잘 만났다며 자기랑 어디 좀 가자고 제 팔을 잡고 끌었어요. 그렇게 끌려간 곳은 다름 아닌 닭갈비집이었어요. 모처럼 시간이 나서 닭갈비를 먹으려고 했는데 같이 갈 사람이 없지 뭐예요. 그럼 혼자 와서 먹으면 되죠. 예? 혹시 닭갈비 안 먹어봤어요? 2인분 이상만 파는데 어떻게 혼자 먹어요? 은행 업무는 빠릿빠릿하신 분이 세상 물정은 잘 모르는구나. 암튼 오늘은 내가 쏠 테니까 많이 드세요. 아, 밥도 볶을 거니까 볶음밥 먹을 빼는 남겨두시고요. 얼떨결에 따라오긴 했지만 퇴근길이라 마침 배가 고파서 그릇에 코를 박다시피 하고 먹었어요. 둘 다 먹느라 바빠서 대화도 없이 후다닥 먹고 났더니 웃음이 나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황당하고 웃겨서 말이에요. 데이트도 아니고
그렇다고 친구끼리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얼굴 몇 번 마주친 사이에 이렇게 개걸스럽게 이마를 맞대고 밥을 먹다니 참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건 그 다음이었어요. 우리 사귈래요? 여자 만나러 소개팅 나갈 시간은 없고 연애는 하고 싶고 제가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 그렇다고 그쪽이 마음에 안 드는데 사귀자는 건 아니에요. 첫눈에 반했으니까. 어때요? 사귈래요? 아니, 이게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이래? 그쪽만 마음에 들면 뭐해요? 엄연히 내 의견도 있는 건데. 뭐야, 나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닌데? 난 여자들이 확실히 좋아할 타입인데? 우리과 간호사들이 다 그랬거든요. 여자한테 인기 많을 타입이라고. 그럼 일단 한번 사귀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차세요. 그럼 되죠? 직장도 같으니까 따로 데이트 시간 잡을 것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걸 보고 천생연분이라고 그러나? 자기 멋대로 의미 부여까지 해가며 사귀는 걸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니 어이가 없으면서도 이상하게 싫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은행에 취직하고 쉼없이 달려오느라 연애 한번 못하고 살아서 얘랑의 심정이 이해가 가기도 했거든요. 일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데 남자 만나려고 에너지를 쏟아가며 소개팅에 나서기도 싫고 일반 회사원과 달리 퇴근 시간이 불규칙해서 딱히 약속을 잡기 힘든 처지를 이해시키는 것도 귀찮았거든요. 그런데 같은 공간에서 일도 하고 나만큼이나 바쁘고 퇴근이 불규칙한 사람이니 따로 이해시킬 것도 없고 따지고 보면 이보다 좋은 만남도 없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선승낙 후 알아가기를 시작하기로 했죠. 그렇게 시작된 만남은 제가 본래 지점으로 돌아가고 얘랑은 레지던트가 될 때까지도 이어졌어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오게 되었죠. 미국에 있는 오빠는 사귀는 사람도 없고 아직 결혼 생각도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먼저 결혼을 해도 뭐라 할 사람은 없었어요. 오히려 부모님께선 반기는 분위기였죠. 인사를 드리러 저희 집에 찾아온 예량한테 어찌나 극진히 대접을 하시던지 이렇게 좋아하실 줄 알았으면 진작 소개를 할 걸 그랬다 생각했어요.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고 제 방에 올라가 예랑한테 앨범을 보여주면서 제 변천사와 우리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소개했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오래전 엄마가 재혼을 하면서 새아빠와 오빠를 처음 만나던 그날처럼 약간의 두려움과 설렘으로 들떠 있었거든요. 이렇게 가족이 되는구나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올랐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예랑이 사진첩을 보며 그러는 거예요. 근데 대학 입학식 사진은 있는데 졸업사진은 왜 없어?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이제 다 잊었다 생각했던 악몽을 다시 들추는 것 같았거든요. 굳이 감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자랑할 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땀을 흘리며 거짓말을 했어요. 나 미대 동양학과 다니다가 중퇴했어. 다니다 보니까 적성에 안 맞더라고. 그림이야 취미로도 할 수 있으니까. 하긴 미대 나와도 취업도 안 되는데 차라리 중퇴하고 은행원 하는 게 훨씬 낫지. 잘 선택했네. 자기 동양화 전공한 건 처음 알았네. 우리 엄마랑 얘기 잘 통하겠다. 우리 엄마도 동양화에 취미가 있으시거든. 예비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 동양화라는 공통분모가 있다는 거에 다행이다 싶었어요. 예랑이 말한 동양화와 제가 생각한 동양화가 달랐다는 게 문제였지만요.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고 한 주 뒤 예비 시댁에 찾아갔어요. 마포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겉으로 보기엔 평범했던 집이 안에 들어가 보니
입이 떡 벌어질 정도라고요. 집안 인테리어가 휘황찬란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고급스럽다는 느낌보다는 졸부가 돈 자랑하는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우리 주원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은행 다닌다고요? 세상에, 요즘 같은 시대에 은행 들어가기 쉬운 게 아닌데? 대단하네.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그리고 저보다는 주원 씨가 대단하죠. 의사야말로 아무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렇긴 하죠. 내 아들이지만 어릴 때부터 부모 속썩인 적 한 번 없이 지 공부 지가 하며 자랐어요.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그렇다고 내 아들만 잘났다는 건 아니고. 근데 미술했었다면서요. 동양화. 나도 동양화 엄청 좋아하거든. 왠지 우리 잘 통할 것 같네. 예비 시어머니는 성격도 화통하고 시원시원한 분이었어요. 그런 성격은 상견례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촌스럽게 무슨 혼수를 해요? 우린 그런 거 없이 하자고요. 어차피 지금 당장은 병원 일 때문에 바빠서 먼 데로 이사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신혼을 시작해야 할 텐데 새 살림 들을 일이 있나요? 있는 거 쓰다가 나중에 집착만 해서 이사 가면 그때 살림 채우면 되죠. 둘 다 직업이 탄탄하니까 지들이 벌어서 살림 넓혀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돈 내외께선 어떠세요? 의사 아들을 둔 부모들은 아파트의 외제차에 엄청 요구하는 게 많다던데 예비 시어머니는 확실히 달랐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깐깐한 오빠도 그렇고 내심 안심을 하는 눈치였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오늘 널 부른 건 다름이 아니라 혼수 문제로 할 말이 있어서야. 상견례 때도 말했다시피 당장 혼수 채울 상황은 아니잖니? 그래서 말인데 혼수 비용 대신 내 앞으로 된 빚을 좀 갚아줬으면 한다. 많이 되지는 않아. 한 1억 5천 정도? 어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어머님, 그런 건 좀 그런데요. 혼수 비용은 저희가 앞으로 쓸 살림을 장만하는데 드리는 돈인데 어머님 빚을 갚아드리면 저희는 나중에 무슨 돈으로 살림을 드려요? 그게 아니더라도 혼수 비용으로 빚을 갚아달라는 건 좀 너무한 것 같은데요. 어머머? 예, 넌 의사 남편을 거저얻는 줄 아니? 우리의 의대 보내는데 얼마나 들었는 줄 알아? 그거 다 내 돈으로 했어. 너는 어쩜 그 정도 돈도 안 들이고 날로 먹으려더니? 너 아주 도둑놈 쥐뽀를 가졌구나. 어머님, 그래도 이건 아니죠. 이제 막 독립을 하는 자식한테 어머님 빚을 지우시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쓸 물건을 사는 것도 아니고 빚을 갚아달라니요.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아, 그래? 오냐? 알았다. 그럼 내 빚 얘기는 없었던 걸로 하자. 대신 혼수로 차나 한 대 뽑아와라. 딴 거 말고 벤츠 S로 뽑아와.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화가 잔뜩 나신 어머님은 다짜고짜 벤츠 S를 혼수로 해오라고 하셨고 그 말을 들은 저희 아빠는 알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뒤 어머님이 또 저를 부르신 거예요. 현재 우리 애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 말이다. 거기 계약이 이달 말까지라는구나. 어차피 너도 함께 살아야 하니까 차라리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하는 게 어떨까 한다. 오래 살 집은 아니니까 일단은 전세로 가면 될 것 같구나.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 보증금에 전세 대출 조금 받으면 될 거다. 그래서 말인데 전세 대출을 네 이름으로 좀 받자. 네? 제 이름으로요? 직업 특성상 주원 씨 이름으로 받는 게 대출이 더 잘 나올 텐데 왜 제 앞으로 받으라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 누구 이름으로 받으면 어때?
어차피 니들 둘이 살 집인데. 넌 어떻게 돼 내가 말끝마다 토를 다니? 너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대출 거는 아무래도. 그러자 어머님은 제 말을 딱 자르곤 말을 이어가셨어요. 그건 그렇고 집은 우리 쪽에서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너도 네 할 도리는 해야겠지? 거창하게 혼수라고 할 건 없고 집안에 필요한 살림이나 좀 채워라. 설마 이것도 못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지? 내가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다만 너 대학 중퇴한 거 말이다. 그때 학교가 꽤나 시끄러웠다고 하던데 우리 주원이도 그 일 알고 있는 거니? 네 표정을 보니 모르는구나. 평생을 같이 살 사람한테도 말 못할 일이라면 거기에 네 잘못도 있다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니 뭐 굳이 지난 일을 들쑤시겠다는 건 아니고. 암튼 내 할 말 다 끝났으니까 가보렴. 시댁을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 같았어요. 무슨 정신으로 집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현관에 들어서서 엄마를 본 순간 지금까지 꾹 참았던 서름과 울분이 터져나왔어요. 그리곤 그동안 감추고 살았던 대학 시절 그 일을 부모님께 털어놓았죠. 그 얘기를 들은 엄마는 그 힘든 일을 혼자 겪게 해서 미안하다며 펑펑 우셨어요. 그리고는 아빠는 화를 애써 누르시며 이런 결혼은 안 하는 게 맞겠다는 말을 하셨어요. 저도 그 말에 동의했고요. 그날 아빠는 예비 시어머니한테 전화해 이번 혼사는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하셨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집이랑 차를 해달라고 했다면 이렇게 화가 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희가 그 정도 못해줄 형편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남의 자식의 아픈 상처까지 들춰가며 겁박을 했다는 건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당신 같은 사람들이랑 사돈 맺을 생각 없으니 여기서 끝내도록 합시다. 아니 사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는 겁니까? 겁박이라뇨. 있는 일을 말했을 뿐인데 그게 어떻게 겁박입니까? 애초에 혼수 대신 1억 5천 빚만 갚아줬어도 나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돈 가지고 쪼잔하게 군 건 그쪽이면서 왜 나한테 모든 잘못을 씌우는 거냐고요. 좋습니다. 나도 빈정상해서 이 결혼 못 시키니까 파혼합시다. 하자고요. 예랑의 어머니는 끝까지 모든 걸 우리 탓으로 돌리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비록 상처만 남았지만 그렇게 모든 일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뒤부터 지점 사람들이 제 눈치를 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파혼을 했다는 소문이라도 퍼진 건가 지레 짐작을 했었는데 하루는 친한 동료가 저를 불러 그러는 거예요. 은비 씨, 자기 혹시 대학 다닐 때 학교에서 문제 있었어? 아니, 요즘 자기에 대한 소문이 들리길래 은행 게시판에 은비 씨에 대한 이상한 글이 올랐다더라고. 그 말을 듣고 게시판을 확인했더니 이미 문제의 글은 없더라고요. 그 글을 읽은 동료한테 들어보니 대학 시절 제가 당했던 일이 마치 제가 남자들한테 해프게 굴어서 일어난 일인 것처럼 둔갑돼 있더라고요. 너무 억울해서 회사에 휴가를 내고 도대체 그런 말도 안 되는 글을 누가 올린 건지 업체를 통해 찾아 나섰어요. 그랬더니 예랑의 어머니더라고요. 내가 없는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뭐가 잘못이라는 거냐? 난 그저 들은 사실을 전했을 뿐이야. 억울하면 너도 해명글을 쓰던가. 나 바쁘니까 앞으로는 일단 하찮은 일로 전화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얘랑 어머니는 되려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어요. 20살 때 같으면 겁이 나서 아무것도 못했을 테지만 직장 생활을 하며 나름 세상을 알게 된 지금의 저는 그때처럼 벌벌 떨며 피하지만은 않았어요. 우선 저희 지점 사람들한테 지난날의 일을 솔직히 털어놨어요.
가해자들이 그 일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까지 모조리요. 몇몇 동료들은 제가 그렇게까지 다 털어놓았음에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동료들은 저를 위로해주고 응원해 주었어요. 그리고 예랑이 다니는 병원 게시판에 지금까지 예랑의 어머니가 제기했던 모든 만행을 세세하게 적어 올렸어요. 그러자 며칠 뒤 예랑과 예랑 어머니가 집으로 달려왔더라고요. 저 때문에 자기 아들이 병원에서 쫓겨나게 생겼다나요? 예랑은 당장 해명글을 올려달라고 통사정까지 했어요. 내가 왜? 없는 일을 말한 것도 아니고 있었던 사실만 적어서 올렸을 뿐인데. 아주머니도 저한테 똑같이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왜 저만 해명글을 올려야 합니까? 싫어요. 그 일로 병원에서 잘리게 된다면 그건 주원 씨 능력이 그깟 소문을 못 이길 정도로 빈약했기 때문이 아닐까? 난 똑같이 당했음에도 은행에서 퇴사를 종용하긴커녕 용감하다고 칭찬을 하던걸? 그리고 아주머니, 조만간 소장 날아갈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아주머니께서 업체를 통해서 제 대학 시절 가해자들을 만나고 다녔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이참에 그놈들한테도 싸그리 소송 걸려고요. 그런 놈들이랑 손잡고 거짓 소문까지 유포하셨으니 아주머니 죄도 가볍진 않을 겁니다. 아, 그리고 도박 좀 그만하세요. 전 또 동양화의 조예가 깊으시다길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동양화가 화투장일 줄은 몰랐네요. 아무튼 전 당신들과 다시는 얼굴 마주치기 싫으니까 앞으로는 제 변호사랑 얘기하세요. 아빠가 혼수 비용으로 쓰라고 주신 돈 대형 로펌 변호사비로 쓰기로 했거든요. 물론 내가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도 고스란히 아주머니 몫이 될 테지만요. 그럼 잘난 의사 아드님 손 꼭 잡고 조심히 가세요. 그렇게 저는 대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소송은 현재까지 진행 중이고 딱히 걱정은 안 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병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을 생각이에요. 변호사 말로는 벌금형 정도가 될 거라고 하더군요. 이번 파혼을 계기로 저는 해묵은 트라우마까지 지을 수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20살 아이가 아니라는 걸 저 스스로도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이제 30을 바라보는 성인이 됐으니 앞으로는 당당하고 용감하게 세상을 헤쳐나갈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하고 나니 속도 좀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인연과 좋은 길을 걸어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